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미국이 중국을 제치고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은 310억 달러였는데 2003년 2분기 이후에 처음으로 중국으로 가는 수출액을 넘어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거부권을 행사해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이 야당 주도로 다시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습니다. 남아도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라는 게 주요 골자입니다. 신용등급이 하위 10% 최저 신용자들을 위한 정책대출의 문턱이 지금보다 높아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4월 19일 금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시작합니다.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네, 오늘은 한국경제신문 이상은 기자,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 그리고 박세훈 작가, 이렇게 세 분과 또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어서들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세훈 작가님이 준비해 오신 소식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볼 때 수출이 잘 되는 나라. 네. 1등이 중국, 2등이 미국이었는데 그렇죠. 이제 1등이 미국, 2등이 중국. 그렇게 바뀌었다는 이렇게 겁니다. 됐다는 거죠? 한국은행이 어제 발표한 보고서인데 1분기에 미국에는 310억 달러, 중국에는 309억 달러로 우리 기업들이 수출을 해서 대략 한 1,300억 원 정도 중국보다 미국의 수출을 더 많이 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한테 수출했던 게 미국한테 수출했던 것보다 월등히 더 많았는데 예. 중국으로 가는 수출액은 점점 더 줄고 있고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은 점점 더 늘면서 역전까지 간 겁니다. 중국으로 가는 수출액이 줄어드는 건 중국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이 우리나라 물건 수입 이제 잘 안 나간다는 뜻이고. 그렇죠. 왜 그런가는 뭐 굳이 들여다보지 않아도 이제 자기들이 물건 잘 만들어내니까. 그렇죠. 일 수 있는데 미국에서 우리나라 물건을 자꾸 더 많이 사가는 이유는 뭐예요? 특히 2020년부터 많이 늘기 시작했는데 보고서를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자기네 나라 와서 공장 짓고 거기서 반도체를 만들든 자동차를 만들든 2차 전지를 만들든 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안 하면 보조금 안 준다고 으름장 놓으면서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서 열심히 공장을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거기서 공장을 짓고 있으니까 필요한 부품이나 소재를 우리나라에서 수출을 많이 하다 보니까 미국 수출액이 점점 더 느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휴대폰, 컴퓨터, 자동차 이런 완제품들도 꾸준히 미국에서 잘 팔리고 있는데 예. 미국 경기가 괜찮아서 미국 사람들이 소비도 잘하고 투자도 늘리면서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중국에다 팔던 거 미국에 팔면 되네. 같은 품목은 아니겠으나 네. 뭐 매출이 저쪽이 좀 줄면 이쪽이 좀 늘고 그러면 장사하는 입장에서야 뭐 큰 문제는 아니다. 그렇죠. 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경제라는 게 늘 밝은 면만 있는 건 아니라서 우려되는 점이 있는 건데 예. 하는 보고서의 걱정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될 때인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이 늘었다라는 건 미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커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거 용납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중국이 타겟일 수 있겠으나 예. 우리나라와의 무역수지 적자가 앞으로도 계속 커지면 어떤 형태로든 막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관세를 높이거나 아니면 한미 FTA 조항을 다시 협상을 하든지 해서 미국에 유리한 조건으로 만들거나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를 좀 해야 한다는 게 어제 보고서의 결론식으로 제시가 됐는데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그걸 알면 보고서만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보고서에는 에너지랑 농축산물을 더 많이 수입하자. 미국산으로. 네.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흑자, 미국에서는 적자 폭을 좀 줄일 수 있고 미국에서 좀 싼 걸 들여오다 보면 국내 물가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라는 예. 얘기였는데 요거는 좀 토론이 많이 필요한 조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석유를 예. 미국에서 요즘 많이 수입해 오죠. 그래서 가스도 많이 수입하고 그렇죠. 저쪽 중동에서 사오던 걸 미국 쪽으로 돌리고 있는데 뭐 중동 석유나 미국 석유나 똑같아라고 하면 모르겠으나 좀 미묘하게 좀 다르기도 달라서 네. 우리나라 정유 공장이 세팅해 놨던 걸 좀 바꿔야 된다는 되죠. 얘기도 있고 뭐 그것까지는 괜찮은데 이제 농축산물까지 사오려고 하면 또 이런저런 갈등이 있겠죠. 맞습니다. 그리고 미국 정부 차원에서 우리나라 제품에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즉 관세 같은 걸 건들지 않더라도 미국으로 가는 수출액이 앞으로도 계속 늘 거냐 하면 그것도 아닐 수 있다는 지적을 하는데 왜냐하면 최근 들어 미국 수출액이 는 게 공장 짓는 데 필요한 부품 수출이 늘어서 그런 거라면 잠깐 는 거구나 이거. 그렇죠. 언제까지나 계속 우리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지을 건 아니니까 앞으로는 부품이나 소재 같은 중간재 수출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 초반에 얘기를 했지만 어제 보고서를 보면서 이제 걱정이 되는 건 뭐냐면 중국으로 가는 수출액이 계속 줄고 있다는 건데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는 중국에 중간재 수출하고 중국은 그걸로 완제품 만들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구조였지만 중국이 조립만 해주는. 그렇죠. 이제는 중국이 중간재도 자기들이 만들어서 쓰고 있고 완제품 중에서도 우리나라랑 경쟁하는 것들이 생기다 보니까 앞으로도 중국으로 가는 수출은 줄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보면 미국으로 가는 수출도 줄 수 있고 중국으로 가는 것도 준다면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매우 힘들어지겠죠. 예. 그래서 중국을 대신할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얘기는 오래전부터 나오긴 했지만 대안을 찾을 수 있었다면 이미 찾았을 거라는 게 슬픈 소식입니다. 그게요. 중국이 세계의 공장일 때는 우리는 공장 옆에서 거의 뭐 공장의 열기로 네. 먹고 사는 아주 좋은 나라였는데 이제 세계의 공장이 중국이 아니고 다른 나라가 되면 이제 그 다른 나라한테 우리가 팔면 되는 게 아니냐 싶지만 그게 아니겠죠. 중국이야 뭐 우리가 바로 옆 동네에 있으니까 그냥 가까우니까 사다 쓰는 면도 있으니까. 네. 예를 들면 인도가 세계의 공장이 된다. 그럼 인도가 우리나라 거 사다 쓸까?라고 생각해 보면 꼭 그런 건 아닐 것 같아서 네. 걱정이네요. 이렇게 수출이 또 안 되면 당연히 환율은 더 환율이죠. 오르겠죠. 네. 물가가 오르죠. 이걸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해외 여행 덜 나가고 네. 해외 관광객들 우리나라로 좀 더 들여오고 더 들어오는 건 우리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덜 나가는 걸 강제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겠죠. 1년에 뭐 1인당 한 번만 출국할 수 있기 뭐 네. 이렇게라든가.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진짜. 없죠. 안 네. 그러면 석유 식량을 못 사오는 나라가 되니까. 네. 먼 미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되기 전에 이런저런 좀 대책을 찾아보자. 그렇습니다. 자, 김현우 소장님, 네. 저신용자들을 위한 정책 대출들이 있죠. 네. 저신용자들은 은행 가면 안 빌려주니까. 네. 이런 상품들 이용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말씀하신 대로 신용 점수가 낮은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정책 대출 상품이 있습니다. 네. 하위 20%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대표적으로 햇살론이라는 상품이 있고요. 그보다 낮은 하위 10% 이하인 분들만 받을 수 있는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이라는 상품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상품들은 은행들이 자체 재원으로 일단 대출을 해주고 무슨 일이 생기면 서민금융진흥원이 그 지급을 보증, 그러니까 대신 갚아주는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원금을 떼일 위험은 사실 없죠. 근데 그냥 100% 지급 보증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출 금리의 일정 부분을 보증료로 내야 됩니다. 최저 신용자 특례 보증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가 거의 16%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 한 8에서 9, 그러니까 한 반 정도, 절반 정도는 보증료로 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원금이 지켜지는 대신에 뭐 마진이 그만큼 줄어드는 거죠. 근데 이 최저 신용자 대출을 지금 취급하는 곳이 시중은행은 전혀 없고 저축은행하고 지방은행 두 곳인데 총 11곳에서 취급하다가 최근에는 저축은행 한 곳도 이제 더 이상 이 상품 취급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은 나라가 지급 보증해주는 대출이라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떼일 염려가 전혀 없는 대출인 겁니까?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대출 원가, 어쨌든 저축은행도 자기네 재원으로 대출을 해주긴 하지만 어디선가 돈을 빌려 와야 되죠. 예. 그러면 이제 대출 원가가 지금처럼 금리가 높아졌을 때 원가가 오르게 되면 그리고 연체가 늘게 되면 은행의 이익도 줄어들어서 역마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나라가 손해를 좀 보는 거군요. 그러니까 그 보증료로 뭐 이분이 빌려간 돈의 8% 정도를 은행이 내면 예. 혹시 이분이 돈 못 갚아도 나라가 대신 갚아준다는 뜻이니까 네네. 이럴 거면 8% 받고 나라가 직접 빌려줬으면 될 맞습니다. 일인데 네. 8% 받고 이분들한테 빌려줬다가는 여기서 이제 손실이 많이 날 테니까 네. 나라에서. 그리고 직접 빌려주게 되면 100이란 돈으로 100만 딱 빌려줄 수 있지만 이렇게 은행을 통해서 빌려줘. 그중에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100으로 우리가 보증을 해줄게. 그러면 전체가 다 연체되지는 않으니까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줄 수 있다라는 국가 입장에서는 레버리지를 쓸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은행 돈을 이용을 하는 건데 은행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 연체되면은 건전성 지표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관리 비용도 발생하고 네. 또 그렇게 은행 재원으로 정책 대출을 해주면서 기회 비용이 발생하죠. 다른 대출을 못 해준다는. 그래서 금융기관이 사실 취급을 꺼리게 됩니다. 근데 최근 이런 정책 대출 상품의 연체율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작년 기준에서 햇살론 같은 경우에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신 갚아준 비율이 20%를 넘어섰거든요. 예. 그러니까 100억 원이 나갔다 그러면 20억 원은 결국은 대신 갚아준 건데 못 갚아서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정책 대출이 위축되다 보니까 이제 다른 연체 대출을 그 채권을 외부에 팔 수 있는 길을 좀 넓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 같은 경우에 뭐
일반적인 소상공인 신용대출이나 뭐 주택담보대출 이런 걸 받을 거잖아요. 근데 그게 연체되면 그 연체된 대출 채권을 외부에 팔 수가 있는데 그게 원래는 그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만 팔 수 있었던 걸 민간 부실채권 전문회사까지 팔 수 있도록 좀 넓혀줬습니다. 돈 빌려줬다가 떼인 못 받고 채권. 떼인거나 네. 그런 거를 그냥 끙끙 앓지 말고 그렇습니다. 헐값에 팔아라. 네. 예, 그거야 뭐 하던 일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런데 그게 이제 자산관리공사에만 팔 수 있는 걸 제한되니까 민간 회사에도 팔 수 있도록 조금 넓혀줬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뭐 한 달에 한 번씩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고 법원을 통해서도 연락이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3번 내용 증명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3개월은 지나야 그 연체 채권을 처리가 할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신속한 대응도 어렵고요. 게다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헐값에 팔아야 되는데 저축은행이 기대하는 가격을 받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민간 회사로 대상이 넓어지긴 했지만 그게 2곳뿐이라서 이게 뭐 경쟁이 안 되다 보니까 흥정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면 회수될 거라고 기대되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채권은 저축은행 입장에서 헐값에 팔기 싫고 건전성 관리는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만 점점 더 문턱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해 보면 저신용자들한테 돈 빌려주라고 나라가 보증도 서주면서 저축은행이랑 이금융권을 옆구리 찔러서 좀 해줬고 네. 종전까지는 뭐 그렇죠, 뭐 우리도 묻지는 건 아니네요라고 네. 했는데 그렇습니다. 받아 보니까 이래저래 자꾸 불편한 거는 생기고 예. 도대체 우리가 이거 얼마 남고 이 장사하는 건가 들여다 보니 네. 야, 이 돈 다른 데 빌려줬어도 충분했겠구나 맞습니다. 하는 걸 뒤늦게 깨닫고 있다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상한 기자가 준비해 오신 소식 좀 넘어가 보죠. 요거 정치적으로 좀 예민해질 것 같은데 이제 남아도는 쌀이 워낙 남아도니까 네. 요거를 정부가 의무적으로 좀 사들여라. 그래야 쌀값이 보장이 되지. 네. 남는 거 다 사들여라고 하는 게 이제 야당이 만든 법인데 한번 올라갔다가 거부권 때문에 내려왔다가 네, 맞습니다. 이번에 이제 다시 또 한번 올린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거부권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올라갔다가 다시 멈췄던 그 법과 이번에 또 올리는 건 좀 달라졌습니까, 내용이? 내용 조금 달라졌습니다. 그 가격을 얼마로 설정할 것인가, 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그 쌀을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그 부분이 조금 달라졌고요. 사실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예. 이 쌀을 정부가 사준다는 그 정책 자체는 굉장히 오래된 정책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정책은 아니고 원래도 그런 정책이 있었는데 야당이 하라고 하는 것은 쌀을 꼭 사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쌀 수매를 할 수 있다 이런 법이었는데 그 내용을 꼭 사야 한다. 정부의 의무다. 이렇게 바꾸는 내용을 작년에도 올렸었고, 근데 작년에 한번 말씀하셨듯이 한번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해서 진행이 되지 않으니까 이번에 다시 한번 하는 겁니다. 그 법안의 핵심은 그거라는 거죠. 네네. 이제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의 반론은 그러니까 거부권의 이 근거는 네. 무조건 정부가 남는 쌀을 다 사줘서 사실상 쌀값을 뭐 보전해주는 항상 그런 걸 상상의 정책으로 펴면 네. 안 그래도 쌀이 남아도는데 모든 농민들이 다 쌀농사만 지을 거 아니냐. 제일 안전하고 편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쌀이 더 남아도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나라에서 무슨 돈으로 계속 사주란 말이냐. 네. 그런 것 때문에 거부권 행사했던 거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이야기입니다. 그 논리 자체, 정부의 생각 자체가 뭐 바뀐 부분은 아니고 예. 쌀 수요가 안 그래도 줄어들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우리 쌀을 잘 안 먹으니까요. 그리고 공급이 많이 남아도는데 그래서 역대로 계속 모든 정부가 쌀 공급을 줄여보려고 밀이나 콩 재배로 바꿔보려고 강력하게 유도를 하는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사실 이번에 개정안에도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제 쌀 생산이 사실은 제일 편하거든요. 다른 것 키우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품이 좀 덜 드는 것인데, 그리고 정부가 가격까지 보장해주면 누가 그것을 안 하겠느냐. 다른 것으로 작물 재배를 바꿀 원인이 그 이유가 안 생긴다라는 예. 것이 하나의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정부가 쌀을 사서 어디에 버리는 것도 아니고 해외 원조식으로 하는 것, 그 남을 주기도 하지만은 결국에는 쌀을 사서 어딘가에 가져다 놓잖아요. 그러면 그걸 쌀가루로 가공을 하든 나중에 다시 풀든 결국에는 시장에 다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많은데, 그럼 이렇게 시장 격리라고 쌀을 수매해서 가지고 있어봤자 일시적인 효과 외에 장기적으로는 큰 의미를 주기가 힘들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물론 당연히 돈도 많이 든다. 엄청 많이 든다. 예. 정부의 계산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서 연평균 1조 원 정도는 든다라는 것이 작년의 결론이었고, 예. 이제 야당에서는 그 숫자는 조금 과장되었다. 우리가 계산하기에는 그 정도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그런 배경이 있는데 이번에 새로 올라오는 법안은 내용이 결국은 쌀값 보전해 주십시오라는 걸 텐데 네.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하자는 걸까요? 그 부분이 이제 작년의 양곡법과 올해의 양곡법이 조금 달라진 부분인데요. 예. 작년에는 구체적인 숫자를 정해놨습니다. 얼마나 사겠다, 어떨 때 사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작년의 기준은 어땠냐면 쌀 수요에 비해서 우리가 쌀 수요를 얼마라고 계산을 한 다음에 그것 대비해서 올해의 생산량이 3에서 5% 정도 초과 생산이 되거나 혹은 쌀값이 전년 대비해서 5에서 8% 정도 떨어질 때 그럴 때는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매입할 의무가 있다. 이것이 작년의 양곡법입니다. 법에 아예 이 숫자를 박자는 아예 그 숫자를 박았어요. 네. 거죠? 예. 근데 올해 다시 올라온 개정안은 그 부분을 뺐습니다. 작년처럼 뭐 3% 초과 생산이니 뭐 5% 가격이니 이런 식으로 정하지를 않고 예. 상황에 맞춰서 결정하자. 약간 그런 여유를 둔 겁니다. 대신에 그 기준이 되는 뭔가가 있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 우리가 살지 말지를 결정하니까 그런 기준 가격을 정하는 위원회를 둡시다. 이렇게 바꾸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올해 달라진 부분인데 예. 그 위원회 이름은 양곡수급관리위원회라고 하는 조직인데요. 예. 거기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기준 가격이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 가마니에 뭐 20만 원이다. 그러면 20만 원보다 많이 빠지면 초과 생산량을 사들이자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예. 그 위원회 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제 야당의 방안에는 개정안에는 위원회의 3분의 1 이상을 생산자 단체의 대표로 구성하라고 했습니다. 농민 대표들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농민들이 스스로 말하자면 가격을 결정하는 데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만드는 것이니까 예. 나머지 물론 이제 3분의 2가 총 15명인데 10명 정도가 관계부처 뭐 공무원이나 유통단체나 소비자단체나 이런 데가 있겠지만 예. 일단은 생산자의 의견을 반영하여서 가격을 결정한다. 이런 취지가 강한 위원회가 되겠죠. 과거에 올라왔던 법은 아예 쌀값이 몇 퍼센트 떨어지면 얼마의 사까지 정해놨던데 네. 지금은 요거를 위원회로 넘기자라는 아니라는 거고 그렇죠. 예. 문제는 그럼 이제 위원회 구성인데 그렇죠. 이게 결국은 최저임금을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정하지 말고 위원회에서 정하자 하고 한 거와 비슷한 컨셉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컨셉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이제 보통은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사용자 3분의 1, 노동자 3분의 1 이렇게 되어 있다가 정부가 또 3분의 1이니까 결국은 정부가 캐스팅 보트를 쥐고 결정하는 구조인데 그렇죠. 이거는 농민이 3분의 1, 정부가 3분의 1 그렇게 되어 있으니 캐스팅 보트를 나머지 3분의 1이 어디서 갖고 가느냐가 쥐게 될 건데 농민들 쌀값 많이 주는 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구조를 찾기가 어려우니 결국은 소비자 단체나 뭐 기타 등등 국민들이 결정하게 되는 문제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제 또 약간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예. 이렇게 구조를 짜 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어떤 선거를 앞두고 있다든가 예. 이럴 때에는 좀 더 그걸 영향을 받아가지고 가격을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경제적으로 필요한 만큼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상당히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는 거죠. 예. 이거는 법안 내용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고 토론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런 게 또 이제 슬 올라왔군요. 총선 이후에 첫 번째 뜨거운 이슈가 될 수도 있겠어요. 네, 예. 이제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친절한 경제로 또 이어가겠습니다.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처음과 끝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예, 오늘은 청취자 중에 이상만 씨가 미국 물가와 관련한 뉴스를 보면 미국 물가는 CPI라고 부르는 소비자 물가 지수도 있고 PCE라고 부르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런 것도 있던데 미국 연준은 둘 중에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를 더 중시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데 CPI와 PCE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이 두 가지가 뭐가 근본적으로 다른 겁니까?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CPI라고 부르는 소비자 물가는요 이런 겁니다. 소비자들이 주로 뭘 사서 쓰나 소비자들의 가계부를 다 조사해서 주로 많이 사는 몇십 개 품목을 미리 정해놓고 그 품목의 가격을 매달 조사해서 1년 전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가 바로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운동화가 작년에는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네. 쌀은 작년에 얼마였는데 올해는 얼마네. 그럼 물가가 이만큼 오른 거구나 내린 거구나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요.
문제는 그렇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케이블 TV 보는 요금이 갑자기 오르면 물가가 많이 오른 걸로 조사되겠죠. 그런데 사실 요즘에는 넷플릭스 같은 OTT를 많이 보지 케이블 TV 안 보는 사람들도 많이 늘어났는데 그래도 소비자 물가지수 항목에는 케이블 TV가 들어있으면 그 가격 인상분이 다 반영되고 넷플릭스가 가격 올린 거는 반영이 안 되는, 그래서 체감 물가와 잘 안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항상 5년 전 품목하고 조사를 하다 보니 사실 사람들은 사과 가격이 비싸면 그냥 망고나 파인애플 같은 대체재로 옮겨가기도 하는데 소비자 물가는 통계의 엄격함, 통계의 연속성을 지켜야 하는 문제 때문에 아니야, 그래도 5년 전에는 한 달에 사과를 10개씩은 사 먹었고 그래서 물가 바스켓에 사과가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사과 가격을 조사해서 그 사과 10개의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 그거 조사해야지 파인애플 가격은 일단 우리 관심은 아니야. 이런 거라서 피부에 느껴지는 물가와 좀 괴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연준이 중시한다는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하는 PCE 물가는요. 올해는 사과를 안 먹고 사람들이 파인애플을 많이 사 먹네? 그래? 그럼 작년보다 올해 파인애플이 얼마나 올랐어? 그거 좀 조사해 와봐.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많이 소비하는 바로 그것의 가격, 그게 얼마나 올랐는지를 좀 더 실감나게 보여주는 장점은 있죠.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이렇게 하려면 내년, 내후년에는 또 소비자들이 뭘 먹을지 모르니까 모든 과일을 다 조사해 놔야 되잖아요. 작년 파인애플 가격 얼마였는지 빨리 조사해봐. 그러는데 저 파인애플 가격은 작년에 조사를 깜빡 못했습니다 하면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라서, 그래서 보통은 통계 작성이 비교적 쉽고 일관성과 연속성이 있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와 그때그때 변하는 소비 패턴을 반영해서 피부에 잘 와닿지만 통계 작성이 쉽지는 않은 PCE를 둘 다 뽑아서 보긴 하는데 미국 연준은 둘 중에 PCE라는 개인 소비자 지출 물가를 조금 더 신경 써서 본다고 합니다. 근원 CPI, 근원 PCE 이렇게 앞에 근원이라고 영어로는 코어라고 붙는 건 농산물과 석유류 가격은 제외한 다른 물품들만 따로 조사하는 건데요. 야, 우리 삶에서 석유 농산물이 얼마나 중요한데 그걸 빼고 조사하냐 싶기도 하지만 그걸 빼고 나머지만 조사를 해보면 그게 결국 서비스 물가고 결국은 인건비 물가라서 도대체 요즘 물가가 오르기는 오르는데 왜 오르는 건지, 인건비가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특정한 농산물이나 석유값이 올라서 그런 건지를 알고 싶을 때는 이렇게 근원 또는 코어가 붙는 그런 물가를 따로 조사를 해봅니다. 그래야 인건비라는 건 한 번 오르면 안 내려가지만 특정 농산물이나 석유는 올랐다가 떨어지기도 하니까 도대체 이 물가가 얼마나 갈지를 예상하기 위해서는 또 따로 뽑아서 계산하기도 하죠. 네,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이상만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진우였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8시 30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